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14주 제2교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원자에서부터 소립자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 입자가 원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소립자는 뭐였냐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속에 들은 거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 개, 근 100가지에 이르는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기본 입자다. 원자도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소립자는 작은 입자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입자다. 그래서 영어로는 elementary particle, 우리말로는 원소할 때 소자를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역사가 또 반복이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러고 나서 바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행복했는데 바로 원자핵과 관련돼서 새로운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뭐로 됐는지 궁금해서 그것만 되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원자핵이 이렇게 있는데 원자핵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맨 먼저 무엇이 원자핵에 묶어둘까라고 하는 중요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뭘 묶어두려면 여기에 상호작용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호작용은 뭐밖에 없었냐면 만유인력과 전기력밖에 없었습니다. 만유인력이나 전기력이나 전부 다 똑같이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힘이었지만 만유인력은 엄청 작아서 비록 분모의 거리가 작다고 하더라도 만유인력은 작아.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양성자들이 양전하를 띠고 있죠. 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게 가까이 있으면 엄청 큰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그래서 양성자들 사이에 매우 큰 전기력이 청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핵에 양성자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름부터 붙였어요. 핵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면 핵력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인력이어야지 되는데 무엇보다 커야 되겠어요? 전기력보다 더 큰 그런 핵력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서로 묶어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핵자들 사이에 전기력보다 더 센 인력이 작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핵력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핵력이 전기력보다 더 크다면, 만유인력에 비해서 전기력이 굉장히 큰데 전기력이 우리 주위에 잘 안 보였던 이유는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인위적으로 깨뜨려 놓으니까 문제를 해가지고 우리 전기력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그 전기력보다도 더 큰 놈이 핵력이라면 왜 우리 주위에서 관찰되지 않았을까? 그것의 가장 간단한 대답은 뭐냐면 이 힘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유인력과 전기력 다음에 제3의 기본힘이 핵력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당시에 무엇을 이미 알고 있었냐면 전기력이 서로 전기력을 매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매개 입자를 교환하는 때문이다. 요거 이제 요 감마라고 표시한 게 이게 지금 광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배웠죠. 광자는 전자기파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전하와 전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기장이 있죠. 그 전기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바로 광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력 작용하는 것을 광자가 교환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1930년대 물리학자들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된다는 걸 당시에 이제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개 입자를 교환한다. 어떤 기본 상호작용이든지 그 상호작용을 매개 입자의 교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기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광자인데 전기력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먼 거리 힘이에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려면 매개입자의 질량이 0이어야지 됐습니다. 우리가 광자 또는 전자기파를 나누는 광자의 정지 질량이 0이다 그러죠. 그 정지 질량이 0이었기 때문에 이런 먼 거리 힘, 전기력과 같은 먼 거리 힘을 매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이런 먼 거리 힘을 매개하는 매개입자의 정질량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기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력이 왜 우리 주위에서 안 보일까라고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하게 학자들이 낸 이야기가 뭐였냐면 핵력은 우리 주위에는 작용하지 않나 보다. 어디서만 작용해요? 원자핵 속에서만 작용한다. 원자핵은 굉장히 짧은 크기죠. 원자핵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 단위로 잴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를 1페름이라고 하는데 그 페르미 정도에서만 보이는 이런 게 원자핵인데 핵력은 거기서만 작용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 또는 양성자와 양성자가 1페름이나 10페름 정도 이내에서만 힘이 작용하고 그보다 멀어지면 힘이 안 작용하는 그런 짧은 거리 힘이다 라고 하면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이용해서 당시에 일본의 히데키 유가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핵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쿄에서 출생했지만 교토에서 자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교토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대학 물리학 교수로 있으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핵력이 만약에 작용한다면 원자 핵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도 핵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전기력을 매개하는 건 광자고 광자가 존재한다는 게 바로 전기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러면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력에 대한 매개입자의 성질을 추론해서 그 매개입자의 질량을 이어냈어요. 그 매개입자의 질량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기력을 매개하는 입자의 질량은 0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먼 거리를 전달해야지 되니까. 근데 짧은 거리를 전달하는 그런 매개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기본 힘이 있으면 기본 힘이 미치는 유효 거리와 질량 사이에는 매개입자의 질량 사이에는 서로 반비례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매개입자의 질량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알아내야지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1940년에 질량을 이해한 다음에 성공했어요. 잘 성공해서 연구가 잘 풀리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모교인 교토대학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량 이때 이 매개입자의 질량이 사실은 이제 자기가 계산을 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그 매개입자의 질량은 전자 질량은 한 200배쯤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1947년에 유카와가 예언한 바로 핵력의 매개입자라고 생각되는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냈어요. 그런으로 어떻게 했냐면 1949년에 핵력에 대한 이론을 밝힌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일본에서 최초로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 노벨상을 그것도 물리학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949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됐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교토 대학 졸업하고서 노벨상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대학교 서열이 심했어요.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어디냐면 도쿄 대학이었어요. 도쿄 대학 엄청 공부해서 도쿄 대학 가고 사실은 교토 대학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간다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그런데도 노벨상은 교토 대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중고등학교에 엄청 공부하면 창의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노벨상은 창의력에서 나오는데 근데 별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창의력 살려야지 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쓸데없는 거 기억하느라고 지식 흡수하느라고 그 중요한 창의력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혹시 고등학교 때 별로 공부 안 한 학생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노벨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가화가 바로 그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유가화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요걸 그대로 핵력에게 갔습니다. 핵력이란 뭐 예를 들어서 프로톤하고 뉴트론 사이에 핵력이 작용하는데 그때 프로톤하고 뉴트론 사이의 핵력은 메존인데 이때 그 파이 메존, 파이온이라고도 불러요. 파이 메존을 교환한다. 파이 메존은 전하가 없는 것도 있고 전하가 플러스 2짜리도 있고 전하가 마이너스 1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전하가 없는 건 파이 제로라고 부르고 전하가 마이너스 1짜리는 파이 마이너스라고 부르고 전하가 플러스 1짜리는 파이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놈이 프로톤이 프로톤 되고 뉴트론이 뉴트론이 되면서 상호작용하면 이때 교환하는 건 파이 제로 입자가 됩니다. 파이 플러스 입자는 어떠냐? 요 프로톤이 뉴트론이 되는 거예요. 뉴트론은 프로톤이 되고 그러려면 고놈들 사이에 상호작용 연결하는 건 파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온이 매개한다. 그러면 이 파이온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원자의 그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핵력이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데 핵력은 전기력보다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뭘 알고 있냐면 핵력이 전기력보다 더 강한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는 것은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한다. 그래서 원자핵의 내부에서만 작용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뭐 보통 해가지고 원자핵 하는데 원자핵에서도 이 핵자들 사이에는 바로 옆에 있는 놈들하고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자 하나하나의 크기가 대개 1페르미에서 2페르미 상대 사이이기 때문에 그 1페르미나 2페르미 거리에 있는 것에서만 작용한다라고 하고 당시 알려져 있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바로 뭘 이용했냐면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바로 뭐냐면 힘이 지금 델타 X에서만 델타 X에 어느 정도 있어 들어와야지만 이제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델타 X를 여기서부터 델타 X하고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불확정성 원리는 델타 X, 델타 P는 H바 정도이다. 또는 델타 E 곱하기 델타 T도 H바 정도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두 번째 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핵자와 핵자 사이의 거리가 2페르미 정도일 때만 이게 작용한다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불확정성은 어떻게 되냐면 2페르미를 광속으로 간다고 치고 C로 나누면 이렇게 C분의 2페르미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델타 E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E는 델타 T분의 H바인데 이 델타 T분의 H바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2 집어넣고 C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H바 C 여러 번 계산했었죠. H바 C가 뭐냐면 197.3 MeV 곱하기 페르미였죠. 그리고 밑에 2페르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눴더니 뭐가 나오냐면 100 MeV가 나온다. 그래서 2페르미 정도가 유효 거리인 그런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의 질량은 대략 100 MeV 정도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알고 있는 전자의 정지 질량이 바로 얼마냐면 0.511 MeV니까 100 MeV 정도라면 전자 질량의 약 200배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거 왜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소립자가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한 거죠. 근데 새로운 소립자들이 또 발견하게 되는데 새로운 소립자가 발견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립자를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들이 생기는데 우리 윌슨의 구름상자는 우리 이미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윌슨의 구름상자는 찰스 윌슨이 어때요? 물리학자이고 기상학자였는데 영국의 농촌에서 출생해가지고 이 맨체스터 대학에서 의사가 될 예정으로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물리화학, 기상학 등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구름을 한번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상자 속에서 구름을 만들자. 구름 만드는 게 알고 봤더니 구름의 원리가 과포화된 기체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거기서 물방울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름상자를 개발했는데 구름상자는 갑자기 팽창시키면 온도가 내려가요. 기체가 있으면 기체를 갑자기 팽창시키면 온도가 내려가서 과포화가 상태가 되는데 그때 뭐가 좀 지나가든가 불순물이 있으면 구름이 생기는데 이게 구름상자가
구름 상자가 구름만 만드는데 이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청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X선이 지나가면 흔적이 쫙 남았어요. X선은 우리가 아는 거죠. 뭐 모르는 게 혹시 지나가면 거기서 흔적이 남아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는데 이 구름 상자가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상학자로서 구름 상자를 만들었지만 이 구름 상자는 새로운 소립자를 발견하는데 널리 이용이 돼가지고 소립자 물리학이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927년에는 구름 상자를 발명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기까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구름 상자와 함께 사진 에멀션. 이 사진 에멀션은 일종의 건반이에요. 그래서 1930년에서 50년 사이에 구름 상자와 함께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한 장치인데 어떻게 만든 거냐면 사진 필름과 똑같아요. 사진 필름은 플라스틱 같은 얇은 플라스틱에다가 거기다 이제 은 화합물을 얇게 바르죠. 근데 이건 얇게 바르지 않고 필름 대신 유리판 위에다가 브로마 은 혼탁액을 아주 두껍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입자가 지나가면 흔적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사진 에멀션이었는데 이게 입자가 사진 에멀션 지나가면 흔적을 남아서 이걸 나중에 인화를 해가지고 그 흔적을 보고서 그 흔적의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 사진 에멀션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라면 그 지나가는 궤도가 이렇게 굽어져요. 이때 얼마나 많이 굽어졌느냐에 따라서 이놈의 전하가 얼마고 질량이 얼마고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장치로 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상자는 상자 속의 기체를 갑자기 팽창시켜 가지고 순간적으로 과포화 상태를 만들면 그때 지나가던 소립자를 측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진 에멀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사진 에멀션은 그냥 갖다 놓고 오래 측정할 수가 있어서 구름 상자보다도 사진 에멀션이 더 유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소립자를 찾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전자를 이어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이어낸 거예요. 그 디렉은 우리가 양자역학 할 때 배웠었는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슈레딩거의 파동역학,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의 행렬역학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디렉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한 가지의 두 측면인 거를 이제 보여줬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그거 한 것뿐만이 아니라 폴 디렉은 영국 사람으로서 양자역학과 양자 전기 동력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인데 슈레딩거하고 같이 1930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비상대론적입니다. 비상대론적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상대로는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공간좌표하고 시간좌표가 똑같은 거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상대론적이 되려면 어떤 식에 공간과 시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론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반입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조금 그 반입자가 전자의 반입자를 양전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공부하면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의 운동 슈레딩거 방정식이 비상대론적인 방정식이에요. 방식 볼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는 x로 두 번 미분한 거, y로 두 번 미분한 거, z로 두 번 미분한 거 여기 들어 있어요. 델 제곱에. 근데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미분하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하나는 두 번 미분하고 하나는 한 번 미분했다는 건 두 개 차이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비상대론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좌표와 공간좌표가 같은 방법으로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으면 비상대론적인데 디렉이 이것을 상대론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았지만 디렉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락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고쳤냐면 이제 이렇게 고쳤죠. 그래서 이건 시간에 대해서도 1차 미분이고 공간에 대해서도 1차 미분인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이게 이제 상대론적인데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의 경우에는 입자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2n분의 p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걸 풀면 상대론적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상대론적인
에너지와 운동량과 질량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와 운동량의 고전적인 관계라면 상대론적인 우리 특성대수는 이거 배웠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플러스 에너지도 나오고 마이너스 에너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이 점점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 에너지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도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원자를 만든다면 원자에서 전자가 채워질 때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채웠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가장 낮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전부 가장 낮은 에너지 다 떨어지면 큰일 나죠. 이것을 디락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디락은 마이너스 값의 에너지는 반입자에 대응하는 에너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에너지는 입자에 해당하는 거고 마이너스 에너지는 반입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은 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가 0이고 이게 0보다 큰 거고 여기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들은 반입자들에 대한 거고 여기에 있는 것은 입자들에 의한 것인데 여기에 있는 상태들은 전자들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전자가 다 꽉 차 있다. 이걸 갖다가 디렉 C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너지 고유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 것은 0보다 크고 작은 두 가지 값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 밑은 다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는 마이너스 에너지 고유값에 해당하는 상태가 전자로 꽉 차 있다. 이걸 갖다가 디락 C라고 불렀어요. 디락 바다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우리 뭐 배웠냐면 상대성 이론에서 순수한 에너지에서도 입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입자 만들 때 입자와 반입자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감마선이 어디에 꽉 부딪히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이 원자에게 부딪히면 거기에 전자와 양전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양전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를 튕겨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 구멍이 생겼죠. 이 구멍은 마치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목욕탕에 가가지고 뭐 방구를 좀 딱 꽂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물방울이 딱 생기죠. 근데 그 물방울은 사실은 뭐가 없는 거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물방울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그 물방울에 질량을 집어넣으면 물방울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방울 질량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없는 거 이게 반입자처럼 행동하고 요 입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없어지고 뭐가 돼요? 요 차이의 에너지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디렉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진짜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이런 반입자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전자 반입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그 입자와 질량은 똑같고 전하는 반대고 또 다른 양자수들도 반대인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핀 업이면 스핀 다운이고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자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마선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 두 개의 에너지보다 더 커야지 돼요. 전자 하나의 에너지가 0.511 MeV니까 두 개면 1.02 MeV예요. 요놈보다 더 큰 에너지가 감마선이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전자와 양전자의 쌍으로 질량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꽉 차 있던 마이너스 상태의 전자 하나가 감마선 에너지를 받고 튀어나오면서 전자와 전자 구멍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자 구멍이 전자의 반입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칼 앤더슨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디락이 예언한 전자의 반입자에 해당하는 양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또 뭐도 발견했냐면 뮤온도 발견했는데 뮤온은 질량이 전자 질량은 한 200배쯤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유가와가 말한 입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칼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 되겠어요. 부모가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인데 뉴욕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상자를 이용해 가지고 1932년에 우주선 실험, 이제 우리 우주선 실험 잘 알죠. 그래서 대기권 꽝 부딪히는 이 실험으로부터 전자와 똑같은 질량을 갖고 양전하를 띤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폴 디렉이 이론적으로 예언한 전자의 반입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해당하냐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입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요것들이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소립자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립자가 3개뿐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참 좋았는데 소립자 수가 이렇게 하나씩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양전자라고 했죠. 그래서 기존의 소립자와는 구별이 되는 첫 번째 추가 소립자가 양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6년에 윌슨의 구름상자 실험으로 전자 질량은 207배인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유과가 예언한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뒀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성질을 갖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건 더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핵력의 매개 입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 뮤온은 전자 사춘이에요. 전자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 전자 사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곧 전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소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면은 수소 원자가 되죠. 양성자 주위로 뮤온이 될 수도 있어요. 뮤온. 그러면 뮤온 원자를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소립자에 두 번째로 추가된 소립자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전에 알고 있던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뭐 괜찮겠죠. 뭐 이렇게 뭐 2개쯤 더 추가돼도 아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따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소립자들이 수백 개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발견된 게. 네. 그래서 1936년에 양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받았어요? 칼 앤더슨이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소립자 발견한다고 해서 막 노벨상 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립자가 하도 많이 발견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드디어 유가가 말하는 입자, 즉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발견됩니다. 이건 조금 늦게 발견이 돼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 되겠어요.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로 1927년에 톰슨이 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카벤디시 연구소에서 구름 상자를 만든 윌슨하고 러더포드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는데 1928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한 다음에 사진 에멀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주선에 의해 만들어진 입자들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사람은 1938년 높은 산꼭대기에 띄어올린 기구에 장착된 사진 에멀션에 지나가는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게 바로 1940 그게 파이언이었어요. 그 입자. 그래서 1946년에 드디어 유가가 예언한 핵력의 매개 입자에 해당하는 파이 중간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49년에 유가가 예언한 게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핵력에 대한 연구로 1949년에 유가가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이 물리학이 엄청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파우얼도 그 다음 해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어요. 중간자 발견해서. 자, 그러면 이제 소립자가 어떤 형편에 와 있는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소립자가 막 발견이 됩니다. 많이. 처음에는 우주선에 의해서 발견이 됐지만 1960년대, 70년대는 이제 우주선을 만드는 가속기가 만들어졌어요. 입자 가속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입자와 입자를 꽝 충돌시키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전자하고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양성자를 꽝 충돌시킨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로부터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니까 입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입자들을 이제 좀 분류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입자들한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이름 붙였냐면 처음에는 어때요? 원소의 주기율표도 질량 가지고 이름 붙이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질량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입자, 질량이 작은 입자, 질량이 중간 정도인 입자, 질량이 큰 입자. 그러면 질량이 아주 가벼운 입자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전자 정도 되는 놈들입니다. 전자. 그 다음에 중간은 아까 얘기한 파이 중간자 같은 거예요. 파이 중간자. 그 다음에 그건 전자 질량은 약 20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큰 건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되는 이전 건데 이거는 전자 질량은 한 2,000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렙톤하고 그다음에 메존, 바리온 이렇게 나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때 처음에는 이제 요 렙톤, 메존, 바리온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메존하고 바리온은 이제 바리온이 무거운 거니까 양성자, 중성자 이게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 메존은 이제 K 메존 무슨 여러 가지 파이 메존, 로 메존 많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 놈들은 다 더 간단한 입자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간단한 입자가 이제 바로 쿼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쿼크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름 붙였냐면 요 두 개를 합해서 하드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알고 봤더니 렙톤은 여기에 하드론에 해당하는 메존과 바리온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입자들이 있었는데 렙톤을 알고 봤더니 숫자가 몇 개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일렉트론, 뮤온, 타우온 하고 여기에 그 밑에 요거에 해당하는 뉴트리노가 붙었어요.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된 처음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었는데 전자하고 양성자는 아무리 오래 둬도 저절로는 다른 걸로 안 바뀌었어요. 중성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양성자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한 1000초 좀 있다 바뀌는 거예요. 16분 있다 중성자는 양성자로 바뀌는데 그 다음에 발견된 소립자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 상대성 이론 할 때 뮤온이 전자로 바뀌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10에 마이너스 6초 걸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느린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느리면 10에 마이너스 10승, 빠르면 10에 마이너스 20승 초 만에 다른 입자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된 소립자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모두 곧 전자, 양성자와 같이 이제 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 안 변하는 걸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붕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뮤온이 전자로 바뀌는 것도 뮤온이 전자로 붕괴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영어로는 decay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붕괴가 뭐 그냥 무슨 건물이 붕괴해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없어지긴 없어지죠. 그래서 뮤온이 없어지고 뭐가 돼요? 전자가 된다. 중성자가 붕괴한다. 중성자가 없어지고 양성자가 생긴다. 소립자가 한 소립자가 다른 종류의 소립자로 바뀔 때 우리 붕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소립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소립자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렙톤은 그리스 말로 가벼운 입자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쓸 때는 경입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냥 렙톤은 그냥 렙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그래서 전자와 같이 가벼운 입자 또는 결국 전자로 붕괴하는 입자인데 이 렙톤은 전부에서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개라고 그랬어요. 반입자까지 포함하면 12개. 그러니까 모든 입자는 반입자가 있어요. 이제 우리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래서 렙톤은 반입자까지 포함하면 12개지만 6개인데 어떻게 되냐면 전자하고 그다음에 뮤온하고 타우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전자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뮤온과 타우온은 질량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뮤온은 전자의 200배, 타우온은 전자의 한 2500배쯤.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더 무거워요, 사실은. 그런데도 성질은 전자와 똑같기 때문에 뮤온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존.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존은 또 그리스 말로 이거는 질량이 중간 정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 질량은 약 200배 정도인 게 이제 파이 메존인데 메존이 다른 걸로 바뀌면 점점 더 질량이 큰 메존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만 봤더니 그 내부 구조가 쿼크 2개인데 쿼크 2개도 쿼크와 반쿼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쿼크와 반쿼크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메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메존의 경우에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되는 전자와는 달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렙톤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전자나 뮤온이나 타우온은 전부 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고유스핀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유스핀은 가군동력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쿼크도 고유스핀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2분의 1짜리가 두 개가 모이면 두 개가 모여서 생기는 새로 만들어지는 입자의 고유 스피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면 1이죠. 1도 될 수 있고 제로도 될 수 있어요. 고유 스핀이 1, 제로 이런 것처럼 정수로 딱 떨어지면 그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이 안 돼. 근데 고유 스핀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러면 이게 페르미온이에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쿼크가 고유 스핀이 2분의 1인데 요 세 개가 되면 세 개를 합할 것 같으면 2분의 1, 2분의 3도 될 수 있고 2분의 1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 그거 나중에 좀 배우도록 하겠어요. 네, 바리온은 이제 가장 무거운 중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립자를 이렇게 질량으로 구분해서 렙톤, 메존, 바리온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말로는 경입자, 중간자, 중입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자보다 질량이 약 2000배 정도인 이상의 입자로 양성자로 붕괴하는 입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뭐 양성자보다 더 질량이 큰 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요거 다 페르미온. 그래서 중입자는 페르미온. 그다음에 중간자는 보존. 그래서 중입자와 경입자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적용이 되지만 중간자만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안 되죠. 뮤온이 처음 발견이 됐을 때 이게 파이 메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한 게 바로 뭐냐면 전자와 마찬가지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적용되는 게 뮤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힘의 매개 작용을 하는 입자가 되려면 반드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적용이 안 돼야지 돼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될 때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적용되는 그런 입자가 돼야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이 하드론이 강입자라고 하는 것은 메존과 바리온은 쿼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드론은 요 강력을 받는 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강입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쿼크로 만들어진 메존과 바리온을 합해서 강력으로 결합된 입자라는 의미로 하드론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됐는데 또 다른 아주 이상한 입자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K 중간자하고 람다 바리온의 발견인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자 이제 이게 이제 사진 에멀션 그림이에요. 이게 구름상자인지 사진 에멀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 흔적을 보고서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봤더니 파이메존이 들어갔어요. 파이메존이 여기에 있는 양성자하고 충돌했는데 여기에 뭔가 생겼어요. 뭔가 생겼는데 굉장히 금방 있다가 이렇게 다른 걸로 파이메존을 붕괴해 버렸어요.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제로 이렇게 표시한 건 전하가 없어요. 전하가 없으면 흔적이 거의 없어서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다시 파이하고 P로 파이 중간자하고 양성자로 이렇게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은 바리온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요 두 개가 같이 나왔는데 이 K메존과 람다 바리온인데 요게 전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1947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조지 딕슨 로체스터하고 클리포드 버틀러라는 사람이 구름상자 사진에 구름상자를 이용해서 발견을 했는데 최초로 발견된 기묘입자로 유명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알던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무엇으로 붕괴하느냐는 붕괴하는 걸 보면 설명이 돼야지 돼요. 붕괴하는 걸 보면 설명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붕괴 전과 붕괴 후에 보존되는 양자수들이 있는데 이건 그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 보존되는 양자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요놈은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양자수를 도입했습니다. 아주 이상하기 때문에 기묘도라는 양자수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요놈은 중간자하고 람다 입자는 기묘도를 갖고 있는 입자가 되겠어요. 이런 기묘도를 갖고 있는 입자가 맨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람다 바리온은 또 여기서도 발견됐어요. 요런 흔적 가지고 1950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대학에서도 고도 21,000m까지 띄운 기구에 장착한 사진 에멀션에서 아까 지금 구름상자고 이건 사진 에멀션이네. 이런 사람들이 최초로 또 람다 제로를 발견했어요. 이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다른 입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명이 10의 마이너스 20승 정도로 굉장히 짧았는데 이것들은 일단 수명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다른 입자들에 비해서 수명이 굉장히 길어서 마이너스 10승초로 길어서 기묘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묘입자라고 얘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런 소립자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렙톤이에요.
저 맨 위에 있는 거 포톤, 그래비톤 이런 건 이제 상호작용을 전달하는 거고 전자, 뉴트리노, 뮤온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메전도 파이온, 케이온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성질들이 있는 이런 소립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195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입자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입자 가속기가 건설됨에 따라서 실험실에서 수많은 새로운 소립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립자의 수가 수백 개 이르면서 소립자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닐 것이라는 게 분명해지게 됐죠. 이제 그뿐 아니라 마치 원소의 주기율표가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었듯이 소립자들 사이에도 이제 그룹을 지면은 비슷한 성질을 띈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정리를 할 것 같으면 1930년대 초부터 구름상자와 사진 에머션 같은 측정 기구를 이용해서 우주선 실험을 통해서 뮤온, 파이 중간자, 양전자 등 이게 이제 첫 번째 소립자, 새로운 소립자, 두 번째 새로운 소립자, 세 번째 새로운 소립자가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냐면 발견된 소립자의 수가 수백 개에 달하게 됐죠. 그래서 소립자를 질량 순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죠. 근데 소립자들 사이에 마치 원소의 주기율표와 같은 규칙성이 관찰되어서 이제 우리 뭘 알게 됐냐면 소립자도 더 이상 소립자가 아니다.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이제 쿼크를 도입해서 설명하게 됐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의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표준 모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표준 모형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표준 모형을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